지난 5월 20일 우리나라가 WHO 신임 집행이사국으로 선출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3년 동안 WHO의 주요 사업 전략과 운영 방안을 결정짓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 건데요. K-방역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또 한 번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이죠. 제가 이제 대구에 있는 그 환자를 보면서 놀랐던 게 이제 30%는 무증상입니다. 나머지 70%도 2주 안에 증상이 다 소실이 돼요. 4주간 이상 균은 계속 배출되거든요. 바이러스는 배출되기 때문에. 그때 제가 느꼈던 건 이거는 빨리 끝날 게 아니구나. 4시간 정도 방호복 입고 들어가서 일할 때 땀도 많이 나고 습기도 많이 찼지만 이 사람들은 계속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많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가슴 아픈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저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한 사람들. 그 저력을 바탕으로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데 온 힘을 쏟고 있는데요. 코로나19와의 전쟁이 장기전에 접어든 만큼 앞으로의 대응이 더욱 중요한 시점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그에 대한 많은 미래학자나 또 사회, 경제,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전망과 예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아직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았고 아직은 중간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망을 지금 본격적으로 하기 좀 이릅니다. 새로운 신종 감염병은 또 출현할 수 있고 그런 신종 감염병이 출현할 것 대비해서 무언가를 준비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최소한 생활 변화는 있어야 되겠죠. 코로나 사태를 거치며 사회, 경제, 의료, 교육 분야까지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까요? 그리고 또 어떤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할지 오늘 이 시간 함께 희망의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의료진을 위한 응원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덕분에 챌린지. 오늘도 코로나19 진료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는 의료진을 격려하기 위해 시작된 국민 참여형 캠페인인데요. 우리나라가 현재 K-방역의 모범국으로 손꼽힐 수 있는 것도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여온 의료진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실제로 코로나19가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던 때 전국 각지의 의료진들은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치료 현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재난지원을 몇 번 갔었기 때문에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하고 갔었는데 대구에 도착했을 때는 상황이 매우 안 좋았기 때문에 감염이 돼서 문제가 일으키진 않을까라는 걱정도 있었고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면서 저보다는 또 그쪽의 환자들 또 의료진들을 같이 보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불났는데 소방관이 불 끄러 가는 거나 아니면 군인이 적들과 싸우러 가는 거나 의사와 환자 보러 가는 게 그게 특별한 의미가 나기보다는 직업적인 윤리로 갖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걱정은 없었습니다. 생각보다. 환자를 살려야 한다는 직업적인 책임감과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명감으로 자발적인 봉사활동에 나선 의료진들. 그런데 코로나19 확산 초기에는 환자를 치료할 인력이 부족한 데다 음압병동 등 감염병 치료를 위한 전문시설이 모자랐다는데요. 특히 대규모 격리 사태를 겪으면서 의료기관 내 치료 과정에서 전염병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해 큰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혼란을 누구보다 가까운 곳에서 겪은 의료진들은 앞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시급하게 보완해야 할 점들이 많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구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200명 넘게 환자들이 하루에 입원해야 되고 대기하고 있고 검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병동을 다 음압병동으로 만드는데 2주가 걸렸습니다. 원칙으로는 1인 1실이어야 되는데
4인실, 6인실에서 환자를 저희가 간호하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감염이라는 상황은 더 많이 저희한테 다가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는 일반 병동으로 사용하고 있을지라도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충분히 감염 병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노하우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번에 이태원의 그 집단 감염처럼 내 하나쯤이라는 생각보다는 정부 통제나 아니면 방역 당국의 통제를 좀 잘 받는 것이 질병 확산과 이제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활 방역 부분에서는 사회적인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상화 내지는 그런 감염증의 상태에 따라서 조금 유연한 적용을 계속 지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병원에서도 아마 여러 가지로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런 감염 질환 환자들을 조금이라도 분리를 해서 진료를 볼 수 있는 공간상의 뭐 방식이든 아니면 그런 진료상의 그런 방식이든 사실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을 조금 모색을 해야 되는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태원발 감염 확산으로 인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지만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 바로 전국적인 의료 지원과 국민들의 생활 방역 실천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뭔가를 이겨내기 위해서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을 든 적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주고 내가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좀 찾고 있는 상황이 지금의 상황인 것 같아요. 코로나19의 불길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 무렵 서울의 한 지역 아동센터에서 특별한 모임이 이뤄졌습니다. 20대 대학생들로 구성된 사회봉사활동 단체의 회원들이 오랜만에 오프라인 만남을 가진 건데요. 코로나 사태 이후 집에서 장시간 무료한 생활을 하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다양한 놀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저희는 코로나19 대응 수칙을 주제로 기획봉사를 하려고 했는데요. 이 교육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라는 생각을 출발로 이제 이 활동을 하게 됐어요. 생각해보니까 아이들이 혼자 집에 있을 때도 있고 어쩌면 코로나19 대응 수칙을 잔소리로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걸 좀 재미있고 또 혼자 있어도 무료함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활동에 도움을 주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키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구성을 보면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클레이니까 클레이를 이렇게 2개 스티커도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하나하나 붙인 겁니다. 청년들이 고안한 클레이 인형 만들기 키트. 아이들이 친숙하게 다룰 수 있는 클레이를 활용해 코로나 바이라는 캐릭터 인형을 만드는 건데요. 초등학생들도 쉽게 따라서 만들 수 있게 인형 한 개를 만들 때 필요한 재료를 각각 구분해 담은 후 손수 그림을 넣어 만든 설명서까지 넣어놨습니다. 키트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모여서 활동하는 게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기관을 통해서 이제 배송을 해드리면 그 기관에서 아이들한테 직접 나눠줘서 아이들이 각자 집에서 키트를 이렇게 열고 다양한 인형, 다양하게 좀 활용을 해볼 수 있는 방식으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초기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일 때라 아이들을 직접 만나는 대신 연계된 기관을 통해 인형 키트를 전달해 왔습니다. 하지만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되고 긴급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늘어나면서 청년들이 직접 아이들을 찾아가 인형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오랜만에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난 아이들 모두 마스크 속 밝은 표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인형 만들기 키트가 아이들에게 유익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다들 준비됐나요? 네.
여기 나오는 OX 퀴즈를 풀면서 만들 건데요. OX 퀴즈를 다 맞추면 예쁜 인형이 나오게 돼요. 알겠죠? 각자 예쁜 인형도 만들고 코로나에 관한 퀴즈도 풀어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건데요. 그런데 나가려면 마스크가 있어야 되는데 새 마스크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원이는 과연 이 마스크를 쓰고 나가도 괜찮을까요? 빨간색과 파란색을 틀렸다고 생각하면은 빨간색과 흰색을 섞은 다음에 또 꽃잎을 만들어 볼게요. 아이들이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들을 재미있는 퀴즈로 만든 것이죠. 아이들이 어떤 답을 하느냐에 따라 인형의 색깔이 달라지기 마련인데요. 이를 통해 정답과 오답을 쉽게 확인함으로써 코로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늘릴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집에서 혼자 보내거나 친구들끼리만 보내면서 할 수 있는 놀이들이 한정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들이 약간 조금 더 정형화된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과 함께 학습과 겸비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거 약간 배움의 효과도 있고 친구들이랑 색다른 놀이를 할 수 있었다는 보람도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이제까지 유례가 없던 전염병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처음으로 등교 수업 중지라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아이들은 집안에만 갇힌 채 위축되고 무료한 시간을 보내야 했는데요. 특히 소외계층 아이들의 경우 어른들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죠.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지금, 대학생들의 이런 창의적인 봉사활동이 아이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뭔가 코로나19라는 그 상황 자체가 되게 제약이 많아지더라고요. 애초에 이번에도 처음 수업을 한 것처럼 대면을 하기도 살짝 걱정이 되고 봉사를 기획하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 컸는데 그래도 그런 제약들을 다 극복하고 뭔가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 새로운 키트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런 것 자체에 되게 보람을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사실 코로나19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지만 해결되더라도 다른 형태의 되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기획을 할 수 있는 봉사를 계속해서 찾아서 할 것 같다는 그런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봉사에 참여한 대학생들에게도 이번 활동은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는데요. 단순히 기부를 통한 물질적인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획 봉사 형태의 새로운 활동을 제시함으로써 코로나 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는 것에 더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확실히 봉사활동에 약간 특정한 틀이 있다라는 생각에서 좀 많이 벗어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아이들한테 있어서 봉사가 굳이 엄청 내가 막 도와줘야 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아이들한테 즐거움을 줄 수 있으면 그것도 봉사가 아닐까 싶어서 봉사라고 하는 게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나도 같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정말 소중한 기회다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된 게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 싶어요. 저희가 가진 걸 좀 세상에 영향력을 조금이라도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의 능력도 확인하고 세상이 바뀌는 것도 확인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 스스로의 가치를 보기 위해서도 시작한 것도 있고요. 저희의 능력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변하는 걸 보면서 그래도 우리의 작은 행동이 이 세상에 쓸모 있구나?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적지 않은 교훈을 얻었죠. 무엇보다 우리가 서로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서로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이것은 곧 나의 작은 배려와 실천 그리고 봉사활동이 우리 사회를 넘어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많은 우리 다수의 청년들은 사회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나뿐만 아니라 내가 사회에 좀 도움이 되고 싶다, 누군가에게 좀 도움이 되고 싶다 하는 청년들이 내가 이렇게 가만히 움츠리고 있을 게 아니라 그냥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을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했고 그 시민들이 좀 자발적으로
내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적극적으로 가장 많이 찾았던 때인 것 같아요. 을지로의 한 골목길. 그 구석진 자리엔 요즘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와인바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와인의 고급스러운 이미지와는 동떨어진 인테리어가 눈에 띄는데요. 이곳엔 그것 말고도 특별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8명의 청년들이 경제 공동체를 이뤄 함께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는 겁니다. 저희는 직장인들이 같이 모여서 공동으로 운영을 하는 와인바고 각자 본인 월급의 10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을 회비로 내고 있어요. 일하는 사람들 인건비는 따로 책정이 되지만 그 남은 영업이익을 가지고 n분의 1로 매월 배당을 하고 있어요. 함께 언론고시를 준비하던 8명의 청년들은 늘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는데요. 힘들게 취업을 해도 자신의 꿈과 다른 일을 해야 한다거나 고용 불안으로 인해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점 등이 걸림돌이 됐습니다. 이런 고민 끝에 청년들은 스스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공동으로 투자해 똑같이 수익을 나누는 방식의 새로운 경제 공동체를 만들게 된 건데요. 이들은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된 걸까요?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 굉장히 이상적인 본인들만의 어떤 공생 시스템을 갖고 살아가는 원주민들이 등장하는데 뭔가 싸우지 않고 잘 서로 나누면서 나누고 같이 연대하는 것들에서 영감을 받아서 경제적인 시스템에서 분명히 자본주의 안에서는 좀 찾아볼 수 없는 불합리한 지점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어떤 것들을 결정해 나가고 해나가는 데 있어서 멤버들이 다 같이 이야기하고 하는 것에서 일반적인 회사의 어떤 관료주의적 성격과는 많이 다른, 그게 굉장히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든든하게 받쳐줄 수 있는 에어백이 되자라고 그렇게 한번 얘기를 서로 간에 한 적이 있었거든요. 다른 것보다도 서로의 뭐 그런 고통을 나눠줄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사이가 되고, 새로운 형태의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 서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했던 8명의 청년들. 자신의 형편에 맞게 투자금을 낸 후 함께 사업 아이템을 고르고 인테리어까지 직접 진행한 결과 지금의 와인바를 만들 수 있었다는데요.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처럼 사업 아이템 선정부터 인테리어 컨셉 정하는 것까지 수많은 의견 충돌을 겪어야 했습니다. 8명 모두 각자의 취향이 뚜렷하고 생각이 달라 많이 다툴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그 과정은 힘들었지만 서로가 더 나은 사업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필수적으로 겪어야 하는 진통이었던 것이죠. 결국 뭔가 같이 한다는 거는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하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초창기에 저희가 할 때는 되게 서툴고 잘 못했기 때문에 되게 많이 싸우고 그냥 감정적으로도 갈등이 많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 대해서 좀 알게 되고 자꾸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약간 저를 포함해서 다 같이 좀 말하는 법에 대해서 학습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간에 좀 터놓고 잘 말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서로 끊임없이 소통하며 함께 와인바를 운영해온 지 벌써 4년 차. 그 지하 초입을 좀 잘 꾸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지금까지 우리가 해오던 그런 느낌이랑 약간 다르고 너무 그냥 딱 그런 상권만 보고 들어가는 느낌? 중림동이나 이런 데는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고? 그런 게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동안 경제적으로 많은 수익을 얻은 건 아니지만 안정적인 수입처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큰 힘이 됐다는데요. 무엇보다 큰 자본 없이 창업을 했지만 실패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이 장점이 됐습니다. 실제로 이제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 뭐 이런 요식업이나 또 다른 사업을 이제 회사에 소속된 상태에서가 아니라 나와서 하실 때 분명히 그분들이 느끼는 어떤 리스크에 대한 부담감이나 이런 게 엄청 클 텐데,
그 부담감을 어쨌든 저희는 10분의 1로 줄인 상태에서 시작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초반에 되게 견디기가 힘들어요, 이런 장사를 할 때. 근데 그 견딜 수 있는 구간을 훨씬 더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저희가 청년 일자리를 해결하고 또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게 크게 흘러갈 수 있을 거라고는 기대하지 못하지만, 이런 식의 어떤 작은 모임이나 또 나아가서 저희처럼 돈을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의 사회 안전망이 하나 두 개가 조금씩 산발적으로 생겨서 비효율적인 게 많아도 좀 오래 갈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해 청년 일자리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 요즘. 청년들 스스로 크고 작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를 만들려는 노력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랜 시간 이어지면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상은 이제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부모의 경우 아이와 함께 대부분의 시간을 집안에서 보내죠. 할 수 있는 일이라곤 TV를 보거나 장난감으로 놀아주거나 책을 읽어주는 것들뿐. 이러한 매일이 일상이 됐다고 해도 답답함은 쉽게 적응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집에서만 거의 생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도 되게 답답해하고 체력적으로도 면역력이 좀 낮아진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얼른 코로나19가 끝나서 이제는 밖에서 활동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끝나고 일상 속 개인 방역을 내세운 착한 거리두기가 이어지면서 제한적으로나마 야외 활동을 나서는 가정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어수선한 사회적 분위기와 혹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지도 모른다는 건강에 대한 염려 때문에 진희 씨는 그나마의 야외 활동도 최대한 줄이고 있습니다. 아이가 그 뮤지컬 보고 연극 보는 거 좋아해서 어린이 뮤지컬, 어린이 연극 많이 찾아다녔는데 지금 올해 들어서는 한 편도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재미있는 공연 많이 보여주고 싶었고 지금 가장 좋아할 때라서 많이 데리고 다니고 싶었는데 못 가서 너무 아쉬워요. 그런 진희 씨의 가족에게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진희 씨 가족과 같은 불편함을 겪는 이들에게 집안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음악회가 열리게 된 건데요. 바로 발코니 음악회입니다. 사람들과 가까이 붙어 앉아야 하는 음악회장과 달리 이곳의 관람석은 말 그대로 아파트 베란다인데요. 최근 새롭게 시도되고 있는 비대면 음악회죠. 베를린 필부터해서 많은 교향악단, 또 성악가, 또 심지어는 이제 팝 아티스트들까지 지금 그 비대면, 그러니까 유튜브를 통한 또 랜선 공연을 많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저는 궁극적으로 사람과의 소통, 특히 예술이라는 것은 관람을 통한, 관객들의 관람을 통한 감동을 주는 게 진정한 예술이기 때문에. 네, 연주자분들 입장하고 계시고요. 비대면 시대를 맞아 공연 예술계에선 랜선 음악회, 온라인 공연 등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음악이라는 분야가 공연자와 관람객의 소통이 중요한 만큼 직접 찾아가는 음악회를 기획하게 된 것이죠. 아파트 광장을 무대 삼아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멜로디, 한번 감상해 볼까요? 연주 영상에서 흘러나오는 음악과 현장에서 감상하는 음악은 분명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디지털로 변환된 사운드가 아닌 생생한 연주음 그대로를 직접 귀로 듣는 것이
바로 라이브의 묘미죠. 청아하게 울려 퍼지는 악기들의 소리와 그것을 연주하는 연주자, 그리고 듣는 이들의 감성이 더해지며 비로소 음악이라는 예술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외출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언제든지 누구나 예술을 누릴 수 있는 비대면 오픈형 음악회. 이제 집안에서도 충분히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실시간 스트리밍이나 뭐 녹화 영상 등 형태로 이제 감상할 수 있게 하고 디지털 매체를 활용해서 이제 공연 감상하는 그런 게 이제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제 그런 것도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그래도 이제 실제로 그 라이브로 사람들이 그 평면적인 그런 영상이 아닌 실제 비대면 방식으로 찾아가는 형태의 공연이 앞으로는 이게 코로나 사태가 정상화되는 시점까지는 한시적으로 이것이 계속 정착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실 문화예술 공연계는 직격탄을 맞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들어주는 이, 그리고 보는 이들이 중요한 요소가 되는 예술 공연은 그간 모두 중단될 수밖에 없었죠. 때문에 여러 매체를 통해 이를 대체할 콘텐츠가 새롭게 시도되고 있는 건데요. 발코니 음악회 또한 위기 속에서 수많은 아이디어를 더해가며 더 나은 공연을 선보일 대안책으로 탄생한 겁니다. 연주자들의 직접적인 숨소리가 되게 중요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디테일한 상황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되면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또 이게 지금 이런 현실들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반복될 거라 생각도 되거든요. 이런 다양한 컨텐츠라든지 또 미디어 말고도 사실 이런 방법들이 되게 많거든요. 제 음악하는 사람들이 또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또 더 많은 아이디어로 또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더 좋은 공연 현실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일상 가까이에서 그리고 하루의 일과 속에서 자유롭게 듣는 음악회. 발코니 음악회는 사람들에게 조금 다른 모습의 연주회장을 초대한 듯 신선한 설렘을 줄 텐데요. 그간 답답함에 지쳐가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활기를 전할 새로운 형태의 문화예술 공연이 되어줄 겁니다. 직접 가지 않아도 실제 그곳에 있는 것처럼 현실감 넘치는 공연. 이젠 영상 콘텐츠로도 현장의 분위기를 오롯이 느낄 수 있게 됐습니다. VR 기술이 문화예술계에 적극적으로 도입되면서 색다른 콘텐츠가 등장하고 있는 건데요. 뮤지션들의 역동적인 움직임과 바로 눈앞에서 연주를 바라보는 라이브 공연까지 비대면을 위한 온라인 콘텐츠의 기술은 점차 정교해지고 있죠. 디지털 컨택트의 문화가 퍼지면서 VR을 활용한 영상 콘텐츠 기술이 미치는 분야는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한 대학교의 물리치료학 강의. 이곳에서도 이전의 방식과는 조금 다른 수업이 도입되고 있는데요.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보는 건 수업을 진행하는 교수가 아닌 바로 VR 영상입니다. 그동안은 학교에서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던 가상현실 기술. 하지만 최근 비대면 사회로의 분위기 속에 VR 기술은 직간접적인 체험형 수업의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물치료는 이 직업의 특성상 또 과목의 특성상 실습이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환자를 대상으로 실습하고 또 평가하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가장 좋지만 실은
요즘처럼 이런 개인 정보라든지 그 다음에 아직 자격이 갖추어지진 않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가상현실에서 실제로 그런 케이스가 주어진 환경 속에 학생들이 들어가서 경험을 해본다면 실제 환자는 아니지만 그 실제와 가장 가까운 그런 체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이 VR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물리치료학은 특성상 직접 환자와 소통하는 실습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환자 개인의 정보와 신체 보호라는 벽에 가로막혀 매번 임상실험을 진행할 수 없는데요. 때문에 이전까진 학생들이 직접 실습 대상자가 되어 이론적인 치료법을 익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치료법에 따른 환자의 증상을 정확하게 얻을 수 없었던 것이죠. 학생들은 병원에 가서 실습을 하더라도 어떤 환자가 어떤 케이스로 어떤 모양으로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양한 케이스를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그 환자들의 유형들을 미리 만들어 놓자. 정말 그 아픈 사람의 고통과 아픔의 그거를 선체험해 보자. 그래야지만 이게 그 현장에 갔을 때도 접목시켜서 배운 거를 활용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학교에서 배우는 거하고 현장에서의 미스매치가 분명히 발생한다는 거죠. 그것들을 이제 이런 기술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을 교육시키자는 게 가장 큰 목표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임상 실습 수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온라인 VR 강의. 다양한 질환을 가진 환자들의 실제 환경을 기반으로 가상현실을 제작해 이를 직접 진단하고 치료하는 과정을 배울 수 있는데요. VR 환경에서의 교육은 문제 기반 학습 방식인 PBL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ITB 밴드의 손상 유무를 알아보는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옆으로 끝까지 한번 들어올려 보세요. 먼저 교수의 진료를 통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데요. 30도 플렉션 이때 학생들도 가상현실 속 환자를 함께 체험하며 여러 각도에서 관찰합니다. 그리고 환자의 반응을 통해 스스로 치료법을 찾아내는 것이죠. 기존에 했을 때는 학생끼리 이렇게 실습을 하다 보니까 실제 환자가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어떤 자세를 취했을 때 어떤 부분에서 통증이 나오는지 그런 거를 잘 느끼지 못했었는데 VR을 하면 실제 환자를 교수님께서 검사하시고 어떤 자세를 했을 때 환자가 소리를 내고 어떻게 아픈지를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관찰할 수 있어서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간접적으로나마 물리치료에 몰입할 수 있도록 제작된 가상현실인 만큼 환자를 대면하지 않고도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환자를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치료사의 시선으로도 체험이 가능한데요. 이를 통해 현장에서 익히게 될 실제 상황과의 괴리감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는 것이죠. VR 콘텐츠의 그 핵심적인 특징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몰입, 그다음에 감정이입이라는 게 있는데 그 학생들이 체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감정이입을 시켜야 되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선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VR이나 그다음에 1인치 시점의 각도에서 촬영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이제 주안점인 거고요. 그래야지만 학생들이 이제 몰입을 해서 이런 환경에 적응해서 본인이 그 환자 아니면 또는 진료자의 입장에서 뭔가 그 상황에 맞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해서 그렇게. 물리치료학 같이 실제 대면 실습이 필요한 교육 분야에서 영상 콘텐츠 수업을 진행한다면 학생들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현실감과 몰입감이 더욱 중요해질 겁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현재로선 VR의 활용인 건데요. 때문에 물리치료학에선 환자의 상태를 학생들이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치료 부위마다 다양한 관점을 적용해 촬영하고 있죠.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도 결국에는
영상으로서 제공되는 그런 그 수업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질 것인데, 그래서 학생들이 더 실제로 몰입감 있게, 그다음에 실제로 거기서 가상현실에서 뭔가를 진짜로 체험할 수 있게 테스트를 해본다거나 시행한다거나, 그래서 거기서 내가 이런 테스트를 했을 때 반응이 실제로 나온다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된다면 교육 분야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교에선 좀처럼 볼 수 없었던 VR의 활용은 이제 교육의 기회를 보다 넓혀질 겁니다. 교실은 현실감 넘치는 현장이 되어줄 테고, 강의는 실습이 아닌 실전처럼 이루어지겠죠. 분명한 건 이러한 과학기술의 접목이 온라인 교육의 질을 한층 높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잘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엔 이처럼 과학기술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바이러스 확산 초기, 감염을 가려낼 가장 큰 증상은 바로 발열이었죠. 그리고 신체의 발열 현상을 구별한 건 열 화상 카메라였는데요. 단순히 발열을 체크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이 장치에 새로운 기술이 더해진다면 어떨까요? 분명 K 방역 시스템의 한 축을 담당할 효과적인 예방책이 될지도 모릅니다. 서울의 한 사무실. 이곳에서 열 화상 카메라의 보급을 위해 직접 기술을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감염병 또는 특정 질병의 위험 환자가 발생할 시 의료계에선 이를 판단하고 구별하는 빠른 대응만이 초기 확산을 막는 예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 필요한 열 화상 카메라는 한 가지 큰 문제를 안고 있죠. 열화상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각 나라별로 전략 물자에 해당합니다. 보통은 전략 물자라 하면 국방 쪽에 많이 사용된다는 의미죠. 실제 열화상 시장이 70%는 국방 시장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나머지 30%가 민간입니다. 열화상 제작하고 있는 업체들이 적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큰 공항이나 가장 먼저 필요한 부분, 사람이 유동인구가 많은 그런 부분들에서 우선적으로 설치가 됐던 거고, 학교나 소규모 사업장, 그 다음에 슈퍼마켓 이런 곳에서는 사실 보급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죠.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열 화상 카메라는 대부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일반 의료업계나 민간 시설에서의 활용보단 주로 국방 분야에서 사용되어 왔는데요. 때문에 유동 인구가 많거나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미흡한 기술력은 의심 환자를 빠르고 정확하게 가려낼 수 없었죠. 기존의 열화상 카메라는 산업에 적용되고 있었고 거기에 초점이 맞춰서 최적화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온도를 검출하는 데 강점을 가지지만은 그 온도 범위를 특정해 놓고 어느 온도 이상을 올리거나 그 어느 온도 이상만 걸러내거나 이런 기능들이 없었던 거죠. 그저 그 온도가 높거나 낮거나 이 정도만 알 수 있는 수준이었고, 그 다음에 온도 정확도가 굉장히 낮았어요. 그 정확도가 낮다는 거는 온도 오차가 3도, 4도 틀려도 사실 고온의 물체를 산업용에서 쓰거나 할 때는 큰 격차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온도 주변에서 온도를 잴 때는 1도, 2도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정밀도가 좀 떨어지는 장비였어요. 전국적으로 감염병이 퍼질 당시엔 열 화상 카메라가 필요한 것 또한 급격히 늘었습니다. 이러한 수요를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산업용 장비를 설치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러한 환경에 놓이다 보니 고온으로 검출되는 대상에 대한 정확도는 떨어지게 됩니다. 즉, 사람이 발산하는 열이 아닌 뜨거운 음료, 조명, 반사된 햇빛 등 높은 온도라면 전부 발열자로 구분하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자 이곳에서 열 화상 카메라의 영상 분석 알고리즘을 새롭게 개발한 건데요. 주변의 방해 요소는 걸러내고 실제 발열자만을 찾아낼 수 있게 된 겁니다. 과연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그런 발열원들을 제거해줘야 된다. 그러면 이제 열애석이 필요하거든요. 저희가 열애석을 프로그램에 이제 대입해서 정확한 이제 저희가 원하는 객체만 찾을 수 있도록 얼굴만 인식해서 그 부분의 온도만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제 다른 물체를 잘못 측정하지 않게 도와주는 것들이죠. 쉽게 말해 체열하고자 하는 특정 영역을 설정해 발열자를 검출하는 방식입니다. 발열의 기준이 되는 온도인 37.5도에서 38도를 체열 기준 온도로 정하고 얼굴 인식 기능을 통해 사람의 형태를 구별합니다. 사람 이외의 고온 물체는 지능형 모니터링을 통해 제외시키는데요. 열 해석 알고리즘이 기준 온도에 부합하는 발열자만 검출해 오차 범위를 크게 줄이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열화상 카메라의 주요 역할은 정확한 온도를 측정하는 것이죠. 이곳의 열화상 카메라는 단순히 온도의 높고 낮음만을 구별하는 것이 아닌데요. 표준 온도를 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사람의 온도랑 상대적으로 좀 비교를 해서 그 차이만큼에 대해서 얼마만큼 보상할지에 그걸 좀 생각을 해가지고 이쪽 온도랑 실제 이쪽 발열자의 현재 체온이 몇 도일지까지 정확히 검출할 수 있어 감염병의 확산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겁니다. 기준 온도를 계속 내줘서 그 환경에 따라서 변하더라도 현재 이 환경에서는 이 장소에서는 이 온도가 정확하다라고 발생해주는 장치입니다. 하지만 이 장치는 실질적으로 무겁고 그 다음에 가격적인 면에서 상당히 높기 때문에 매 장소마다 설치한다는 것은 사용자 입장에서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설치가 편안하고 그 다음에 사용하기 쉬운 게 목적이고 거기다 정확도를 더 높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장치가 없이 최대한 주변 환경에 대해서 보상하고 능동적으로 보상을 함으로써 정확한 값을 계속 제공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연구를 하고. 그렇다면 보급형 열화상 카메라가 실제 현장에 적용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먼저 주변 환경의 열 측정 방해 요소를 파악할 겁니다. 이후 조명이나 그에 의한 빛 반사를 확인해 선정 공간에 대한 정확한 온도를 측정하죠. 이러한 변화에 맞게 체열 온도를 보정하면 온도 정확도를 1% 이내로 높일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이 기술이 모든 공동시설물과 우리의 일상에 도입된 상황이라고 가정한다면 반드시 감염병 사태가 아니더라도 분명 생활 방역 시스템으로 제 역할을 다해낼 겁니다. 사실 이게 생활 방역이라는 체제 때문에 앞으로는 이전처럼 왔다 갔다 하진 못할 거예요. 그 앞에 분명히 생활 방역을 위한 열화상 카메라가 존재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경제가 돌 수 있는 거고 평상시처럼 행동할 수 있는 게 이제 생활 방역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을 위해서 지금 현재 보급형에 대한 기술 개발 진행하고 있는 거고 그 이후에도 보안 시큐리티 시장에서도 적용할 수 있고요. 그런 사각지대를 보는 것이 열화상 카메라가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 경제, 의료, 교육, 그리고 문화까지 우리는 감염병 사태라는 큰 위기를 겪으며 거대한 변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의료 현장과 도움이 필요한 곳에 스스로 뛰어들기를 마다하지 않고 침체되어가는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십시일반 힘을 모으고 있죠. 여기에 전보다 조금 나아진 지금의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바꿔나갈 과학기술의 기반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간다면 앞으로 일상이 되어갈 수많은 문제들을 더욱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